사람 많다. 잔치다 잔치. 정일품 이판서댁 혼례청에 우렁찬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비단 관복을 입은 신랑이 하인의 부축을 받으며 나타났지요. 체구는 크고 어깨는 넓었으나 연신 해벌쭉 웃으며 혼례상의 밤을 한 웅큼 집어 입에 넣고 있었습니다. 맛있다. 히히. 하객들 사이에서 한숨이 터져나왔지요. 아이고 저런 정일품 가문의 외아들이 저 모양이니 대가 끊기겠구만. 쯧쯧. 그 맞은편에는 너울로 얼굴을 가린 신부가 고개를 떨구고 앉아 있었습니다. 화려한 혼례복 아래로 드러난 손은 갈라지고 굳은 살이 박혀 있었지요. 맛있다. 그녀는 이 집안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빚에 쫓긴 계모가 언니 대신 억지로 가마에 밀어넣은 둘째 딸 봄이었지요. 바보 신랑에게 팔려온 종년. 모두가 그녀의 인생은 끝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지요. 밤을 우적우적 씹으며 희희거리는 저 바보의 눈빛이 신부를 향할 때만 아주 잠깐 서리발처럼 차갑게 빛났다는 것을요.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일로 야단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고 즐거운 시간 놓치지 마세요. 참 어디에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복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조선시대 한양 근교의 어느 고을에 박진사라는 인품 좋은 양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집은 기와지붕이 단정하게 얹혀진 소박한 한옥이었지요. 마당 한켠에는 감나무 한 그루가 사계절 내내 그늘을 들이우고 있었고 봄이면 처마 끝으로 제비가 날아들어 둥지를 틀곤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박진사를 두고 저 양반은 지나가는 개한테도 밥을 주는 분이라 할 만큼 그의 인심은 고을에서 손꼽히는 것이었지요. 그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어린 딸 봄이가 있었습니다. 봄이가 고작 4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자비롭던 어머니가 모진 병환으로 자리에 눕더니 가을 낙엽이 마당을 덮을 즈음에는 숨소리조차 신락같이 가늘어져 있었지요. 방 안에는 쓴 약탕 냄새가 벽까지 스며들어 있었고 어린 봄이는 그 냄새가 싫으면서도 어머니 곁을 떠나지 못한 채 차가운 방바닥 위에 쪼그리고 앉아 작은 손으로 어머니의 이불깃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 봄이의 손을 꼭 잡고 말했지요. 봄이야, 내 이름은 얼어붙은 땅에서 가장 먼저 피어나는 계절이란다. 아무리 차가운 겨울이 너를 짓밟아도 반드시 다시 피어나는 꽃이 되어야 한다. 어린 봄이는 그 말뜻을 알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떨리는 손끝에서 전해지는 온기만큼은 살갗을 뚫고 뼈속 깊이까지 스며들었지요. 그것이 어머니가 이 세상에서 봄이에게 남긴 마지막 온기였습니다. 장례를 치르던 날 봄이는 어머니의 관을 붙잡고 엄마 일어나, 일어나 하며 목이 쉬도록 울었지요. 동네 안악들이 눈물을 훔치며 아이를 떼어놓았으나 봄이의 작은 손에는 어머니의 저고리 끝자락이 찢어져 남아 있었습니다. 봄이는 그 작은 천 조각을 품 안에 넣고 누가 빼앗을까 두 팔로 가슴을 꼭 감쌌지요. 그 저고리 조각을 봄이는 15년이 넘도록 한시도 몸에서 떼어놓지 않게 됩니다. 홀로 딸을 키우던 아버지는 이태가 지난 뒤 새어머니 한씨를 집으로 들였습니다. 한씨는 봄이보다 3살 많은 딸 금화를 데리고 박진사의 문턱을 넘었지요. 처음 얼마간은 봄이에게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고운 옷도 지어 입히고 머리도 빗겨주었습니다. 봄이야, 내가 이제 내 새어머니란다. 아프면 말하거라. 배고프면 말하거라. 한씨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았고 아버지 앞에서는 더없이 자상한 어머니 노릇을 했지요. 하지만 아버지가 문 밖을 나서는 순간
한 씨의 눈빛은 섬뜩하게 변했습니다. 너 같은 것이 감히 우리 금화의 밥그릇을 넘보느냐? 네 아비에게 일러바치기라도 하는 날엔 무슨 뜻인지 알겠느냐? 6살 보미는 그 눈빛에 온몸이 얼어붙었지만 아버지에게는 끝내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보미가 8살이 되던 해 마지막 기둥이었던 아버지마저 갑작스레 쓰러지셨습니다. 급체를 한 것인지 아니면 오래도록 쌓인 시름이 한꺼번에 터진 것인지 의원도 고개를 저을 만큼 병세가 깊었지요. 아버지는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보미의 손을 잡았습니다. 보미야, 이 아비가 미안하다. 내 어미를 먼저 보내고 너까지 지켜주지 못하는구나.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금방 나으실 거예요. 새어머니를 너무 믿지 마라. 내 친어미가 남긴 서책들을 잘 간직하거라. 그것이 내 어미가 너에게 남긴 전부이니라. 아버지의 손에서 힘이 빠지는 순간 보미는 소리 없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맛이 혀끝에 번졌지만 울음소리를 내면 아버지가 더 괴로워하실 것 같아 이를 악물고 참았지요. 하지만 아버지의 눈이 감기고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끼는 순간 보미의 세상은 온통 잿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보미의 세상에서 봄이라는 계절은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장례가 끝나기도 전에 계모한 씨는 본색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지요. 박진사가 남긴 논박과 집문서는 어느새 한 씨의 소나기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집에서 부리던 머슴은 당일로 내보내고 그 일을 전부 보미에게 떠넘겼지요. 살던 방에서도 쫓아내고 마당 끝 외양간 한켠에서 지내라는 명이 떨어졌습니다. 외양간이라 해봐야 늙은 소 한 마리와 닭 몇 마리가 함께 지내는 비좁은 공간이었지요. 벽 틈새로는 바람이 쉴 새 없이 스며들었고 지붕 사이로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날에는 가만 이를 뒤집어 쓰고 웅크려야 했습니다. 여름이면 쇠똥 냄새와 파리떼가 코를 찔렀고 겨울이면 살을 애는 칼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지요. 어느 혹한의 겨울밤이었습니다. 보미는 추위에 이가 딱딱 부딪히다 못해 소의 배에 등을 기대고 잠이 들었지요. 소의 거칠고 투박한 털이 볼에 닿았고 그 너머로 전해지는 따뜻한 체온이 돌아가신 어머니의 품처럼 느껴져 그날따라 유독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편 안방에서는 계모와 금화가 따뜻한 아랫목에서 군밤을 까먹으며 킬킬거리는 소리가 담장을 넘어 외양간까지 흘러왔지요. 어머니, 보미가 소하고 같이 자는 꼴이라니. 딱 어울려요. 목소리 낮춰라. 동네 사람 귀에 들어가면 귀찮아지느니라. 한 씨는 툭하면 보미에게 말했습니다. 나랑 피 한 방울 안 섞인 것이 이 집에 얹혀 사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 할 것이다. 좋은 음식과 화려한 비단은 오직 금화에게만 돌아갔습니다. 보미에게는 먹다 남은 찌꺼기와 구멍난 무명 혹벌이 전부였지요. 계모는 보미를 부릴 때 이름 대신 인연하라 불렀고 금화는 거기 천안거사 하며 손가락질했습니다. 새벽 첫 딸기 울기도 전에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었지요. 무거운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비탈길을 오르면 어깨와 목덜미가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 물로 부엌에서 불을 떼고 마당을 쓸고 빨래를 삶고 밭에 나가 김을 매야 했지요. 아궁이에 집불을 뗄 때마다 매캐한 연기가 보미의 눈을 사정없이 찔렀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도 다 걸레로 쓱 닦아내고 아궁이에 불을 지폈지요. 금화의 방에는 매일 아침 따뜻한 고깃국과 갓 지은 쌀밥이 올라갔으나 보미의 아침은 전날 솥에 눌어붙은 누룽지에 찬물을 부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마저도 없는 날에는 우물물로 허기진 배를 채워야 했지요. 어느 날
보미가 빨래터에서 쓰러진 적이 있었습니다. 사흘째 제대로 먹지 못한 채 한겨울 찬물에 빨래를 하다 그만 기력이 다한 것이었지요. 지나가던 이웃집 안악이 보미를 발견하고 미음 한 그릇을 먹여 살려주었습니다. 아이고, 이 아이가 정말 박진사댁 둘째 딸이 맞느냐? 어쩌다 이런 꼴로 지내는 게야. 하지만 그 소문이 한씨 귀에 들어가자 보미는 회나무 가지로 종아리를 맞아야 했습니다. 집안 망신을 시키고 다니느냐? 앞으로 빨래는 해가 진 뒤에 하거라. 그 뒤로 보미는 캄캄한 밤에도 빨래터를 오가야 했지요. 달빛만이 유일한 길잡이였고 돌부리에 발가락이 찢어져도 소리 한번 내지 못했습니다. 반면 안방에서는 금화에 간드러진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지요. 어머니, 이 놀잇감은 내 저고리랑 안 어울려요. 더 비싼 걸로 사주세요. 한씨와 금화는 박진사가 남긴 재물로 사치와 허영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 많던 재산을 탕진하고도 모자라 여기저기 사채를 끌어다 허영심을 채우고 있었지요. 보미가 잠시라도 허리를 펴고 쉬려 하면 한씨의 가차없는 매질이 날아왔습니다. 이년아, 감히 어디서 게으름을 피우느냐. 어서 마당이나 쓸어라. 회나무 가지로 종아리를 맞을 때마다 보미는 입술을 깨물며 신음소리를 삼켰지요. 살 속을 파고드는 매의 고통보다 더 아픈 것은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지옥 같은 나날 속에서도 보미가 끝내놓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어머니의 서책들이었지요. 심청의 눈물, 춘향의 절개, 홍길동의 호기. 특히 고난 끝에 복을 받는 이야기를 읽을 때면 보미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짓곤 했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이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겠지. 어느 날 금화가 부엌에 들이닥쳐 보미가 읽고 있던 서책을 낚아챘지요. 천한 것이 감히 글을 읽어? 너 같은 건 빨래나 하면 되는 거야. 금화는 서책을 마당에 내던지더니 발로 짓밟아 버렸습니다. 보미는 찢겨진 서책을 가슴에 끌어안고 입술을 깨물며 참았지요. 그날 밤부터 서책을 아궁이 뒤 벽돌 틈에 숨겨두고 모두가 잠든 깊은 밤에만 꺼내 읽었습니다. 아궁이에 남은 잔불의 붉은 빛이 종이 위에 일렁이는 그 순간만이 보미가 봄일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지요. 그렇게 지옥 같은 10년의 세월을 보미는 이를 악물고 견뎌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대문 밖에서 쿵쿵 거친 발소리가 울려 퍼지더니 커다란 덩치의 사내들이 앞마당으로 들이닥쳤지요. 이보시오, 한씨 부인. 빌려간 돈을 벌써 몇 달째 미루는 게요. 빚쟁이들의 험악한 고함 소리에 안방 문이 덜컥 열렸습니다. 한씨가 사시나무 떨듯 떨며 마루로 나왔고 금화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방 안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지요. 그 많던 재산을 탕진하고도 모자라 사방에 진 빚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으니 이미 쫓겨날 날만 기다리는 형국이었습니다. 빚쟁이 중 가장 덩치가 큰 사내가 마루 위로 올라서며 집안을 둘러보았지요. 이 집도 별거 없구만. 값 나가는 건 죄다 팔아치운 모양이지. 제발 제 딸이 곧 명문가에 시집을 가게 됩니다. 그때까지만. 아이고, 이런 빈털터리 집구석에서 무슨 명문가 타령이요? 빚쟁이들이 비웃으며 돌아간 뒤 한씨는 허물어진 마루턱에 주저앉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도끼 서린 살기가 서서히 피어오르고 있었지요. 한씨의 시선이 천천히 마당 구석으로 향했습니다. 어둑한 외양간 앞에서 빨래 보따리를 들고 서 있는 보미의 마른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지요. 한씨의 입꼬리가 비틀어지며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보미를 팔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은 가련한 보미를
또 한 번 불길 속으로 밀어 넣으려는 음모의 시작이었습니다. 밤바람이 외양간 지붕을 덜걱거리게 흔들었고 보미는 품 안에 간직한 어머니의 저고리 조각을 꺼내 꼭 쥐며 잠을 청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다시 피어날 수 있을까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 밤하늘에 보미의 작은 목소리만이 메아리 쳤지요. 빚쟁이들이 다녀간 뒤로 박진사 댁에는 날마다 먹구름이 끼어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한 씨는 낮에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국리를 거듭했고 밤에는 금화와 머리를 맞대고 수군거렸지요. 어머니, 진짜 보미를 팔 거예요? 팔든 시집을 보내든 전연 하나로 우리 빚을 갚을 수만 있다면 뭐든 해야지. 한 씨의 눈에는 보미를 딸이 아닌 한 마리 가축으로 보는 냉혹한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한 씨는 금화를 부잣집에 시집 보낼 국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지요. 매파들에게 금화의 사주단자를 들이밀며 바느질도 요리도 서책도 읽을 줄 아는 명문가 규수라 거짓을 늘어놓았습니다. 금화가 바늘을 잡아본 적도 부엌에 들어간 적도 없다는 것은 온 동네가 아는 비밀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오후 대문 밖에서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한양 정일품 이판서댁에서 보낸 중매쟁이가 왔소이다. 이판서댁 외아드님과 혼담이 들어왔소. 정일품이라면 고을의 지주들조차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하는 권세가 아닙니까? 한 씨는 들고 있던 찻잔을 바닥에 떨어뜨릴 정도로 경악했지요. 아이고, 이게 웬 떡이냐? 우리 금화가 드디어 명문가 안방마님이 되는구나. 한 씨와 금화는 서로를 껴안고 마당이 떠나가라 웃어댔습니다. 보미는 부엌 구석에서 그 소식을 듣고도 그저 묵묵히 숭늉 그릇만 내려다보았지요. 오히려 금화가 시집을 가고 나면 구박이 더 심해지리라는 예감에 숟가락을 쥔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장터를 다녀온 금화의 얼굴이 허옇게 질려 돌아왔지요. 어머니, 안 돼요. 그 집 서방될 사람이 완전 천하의 바보래요. 금화는 신발도 벗지 않은 채 안방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입을 열면 희히 웃기만 하고 나이가 28인데 글자도 못 읽는데요. 장터에서 볏짚 인형이랑 대화하고 다니고 개미를 보면 반나절을 쪼그리고 앉아 구경한대요. 금화는 분풀이라도 하듯 혼례를 위해 맞춰놓은 비단 치마를 갈기갈기 찢어버렸지요. 비단이 찢기는 소리가 방 안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볏짚 인형이랑 대화하는 남편이라니. 이런 바보한테 시집을 가느니 차라리 혀를 깨물고 죽어버리겠어요. 한 씨의 얼굴도 험악하게 일그러졌지만 머릿속에서는 빚쟁이들의 험악한 얼굴이 빙빙 돌고 있었지요. 이 혼사만 성사되면 빚은 물론이고 평생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날 밤 한 씨는 곰방대를 빨며 창호지 문틈 사이로 마당을 내다보았습니다. 어둑한 마당 저편 빨래를 걷고 있는 보미의 마른 뒷모습이 달빛 아래 가늘게 흔들리고 있었지요. 한 씨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금화야, 너 대신 바보한테 시집 보낼 년이 여기 있지 않느냐? 두 모녀의 눈빛이 마주치는 순간 금화의 입가에도 똑같은 비열한 미소가 번졌지요. 다음 날 동짓달 긴 밤이었습니다. 살을 애는 칼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지요. 보미는 한겨울인데도 낡은 혹겹을 입은 채 차가운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맨 무릎에 닿는 마룻바닥은 얼음장이었고 눈앞에서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주신 비단 주머니가 한 씨의 손에 갈기갈기 찢겨지고 있었지요. 어머니, 제발 이것만은. 고분고분 말을 듣지 않는다면 다음번엔 이 주머니가 아니라 내 입이 이렇게 될 것이다. 금화 대신 내가 그 집에 시집을 가거라. 보미는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하지만 문득 이 집에서의 18년을 돌아보았지요. 매일같이 쏟아지는 매질 끼니도 제대로 못 먹는 나날. 차라리 누군가의 아내가 되어 이 지옥을 벗어나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가겠사옵니다. 언니 대신 그댁 며느리가 되겠습니다. 그 대답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금화가 보미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지요. 이게 어디서 건방지게 어머니래? 너 같은 건 우리 집 종년일 뿐이야. 보미는 터진 입술에 핏방울을 삼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혼례 전날 밤 보미는 홀로 부모님의 무덤을 찾아갔지요. 달빛만이 비추는 산길을 맨발로 걸었습니다. 차가운 봉분 위에 이마를 대고 속삭였지요. 아버지, 어머니. 불효녀가 집을 떠나옵니다. 혼례날 아침 보미는 너울을 깊게 눌렀었습니다. 계모는 절대 너울을 벗지 말고 금화의 이름을 쓰라며 협박을 멈추지 않았지요. 들키는 날엔 내 목숨도 부지 못한다. 명심하거라. 보미는 피눈물을 흘리며 가마에 몸을 실었습니다. 가마가 흔들릴 때마다 심장이 천갈래로 찢어지는 듯 했지요. 보미는 품 안에 어머니 저고리 조각을 꺼내 꼭 쥐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어머니, 바보라지만 계모보다 더 무서울 수는 없겠지요. 가마 밖에서 구경꾼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바보라면서? 입만 열면 히히 웃고 볏짚 인형이랑 말하고 다닌다던데. 덜컹거리는 가마에 머리를 기대어 보미는 지그시 눈을 감았습니다. 가마의 진동을 타고 기억은 어느새 8년 전 장터의 흙먼지 속으로 달려가고 있었지요. 가마의 덜컹거림이 보미의 몸을 흔들 때마다 눈 뒤로 어른거리는 기억 하나가 점점 선명해져 갔습니다. 8년 전 보미가 10살이 되던 해의 일이었지요. 그날은 유난히도 장이 서는 날답게 소란스러웠습니다. 흙먼지가 발목까지 풀썩 올라오는 장터 한복판으로 10살 보미는 언니 금화의 뒤를 종종 걸음으로 쫓아가고 있었지요. 머리 위에 보따리 하나, 양손에 각각 하나씩, 등에 또 하나. 고작 10살짜리 아이의 체구에 4개의 짐보따리라니. 보미의 가느다란 팔뚝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지만 금화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빨리 좀 따라오지 못해. 아직 살 것이 많단 말이다. 골목 어귀를 돌아서는 순간 앞에서 걷던 금화가 갑자기 비명을 질렀지요. 험상궂은 무렵의 5명이 골목을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번들거리는 눈빛에 손에는 시퍼런 칼날이 번득이고 있었지요. 그들에게서 풍겨오는 시큼한 술 냄새가 보미의 코를 찔렀습니다. 손에 든 것 다 내놓고 꺼져라.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자네 대장부가 어찌 어린 처자들을 괴롭히는 것이냐. 골목 입구에 한 도령이 서 있었지요. 14살쯤 되어 보이는 옥색 도포를 단정하게 걸친 소년이었습니다. 나이답지 않은 담대함이 눈빛에 서려 있었고 두 주먹은 단단하게 쥐어져 있었지요. 내 그리는 못하겠다. 사내로 태어나서 어찌 이런 일을 보고 지나친단 말이냐? 도령은 보미와 금화 사이에 자신의 몸을 세웠습니다. 도령의 도포에서 풍기는 깨끗한 먹향이 흙먼지와 술냄새 사이로 보미의 코끝에 스쳤지요. 도령의 몸놀림은 제법 날렵했습니다. 주먹을 피하며 되받아치고 발길질을 간발의 차이로 비켜냈지요. 어린 보미의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무렵에는 5이었고 도령은 혼자였지요. 뒤를 돌볼 틈이 없던 도령의 후방에서 대장이 두꺼운 몽둥이를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골목을 메웠지요. 도령의 몸이 크게 기울더니 흙바닥 위로 고꾸라졌습니다. 무례배들은 양반댁 도령이 크게 다쳤으니 뒷감당이 안 된다 싶어 진보다리를 빼앗아 줄 행랑을 쳤지요. 금화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제일 먼저 도망쳐 버렸습니다. 하지만 10살 보미만은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지요. 보미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머리에 묶여있던 낡은 푸른 댕기를 풀어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사주셨던 보미의 유일한 장신구였지요. 하지만 보미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도련님, 조금만 참으세요. 제가 의원에게 데려다 드릴게요. 도령의 머리를 푸른 댕기로 칭칭 감쌌지요. 도령이 신음하며 보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누구요? 나를 도와주는 것이요? 도련님, 말을 아끼세요. 머리에서 피가 많이 나고 있어요. 보미는 자신보다 머리 하나 더 큰 도령을 어깨에 걸었습니다. 무릎이 꺾일 듯 휘어졌고 도령의 피가 보미의 어깨와 저고리를 적셨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지요. 비틀거리며 골목을 빠져나가는 두 아이의 모습에 장터 사람들은 수군거렸으나 도와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겨우 의원의 문턱을 넘었을 때 보미의 다리는 후들후들 떨리고 있었지요. 의원님, 제발 이 도련님을 살려주세요. 한참 뒤 의원이 고개를 가로저으며 나왔습니다. 머리에 상처가 깊구나. 당장 큰 탈은 없겠으나 정신이 오락가락할 수 있다. 보미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요. 도령이 누운 자리에서 보미의 손을 더듬어 잡았습니다. 낭자, 이름이 무엇이요? 저는 박보미라고 하옵니다. 봄이 참 따뜻한 이름이구려. 보미가 서둘러 방문을 나서자 도령의 손에는 보미의 푸른 댕기만이 남아 있었지요. 집으로 돌아온 보미를 기다리는 것은 한시의 섯을 퍼런 매질이었습니다. 그만은 자신이 도망친 부끄러움도 잊은 채 물건을 잃어버린 것이 전부 보미 탓이라 호통을 쳤지요. 그날 밤 보미는 종아리가 퉁퉁 부어오른 채 외양간에서 별을 올려다보며 두 손을 모았습니다. 하늘이시여, 제발 그 도련님을 낫게 해주세요. 10살 보미는 자신의 상처보다 이름 모를 도령의 안부를 걱정하며 잠이 들었지요. 그 도령이 보미의 댕기를 가슴에 품고 8년을 찾아 헤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씨, 다 왔습니다. 어서 내리시지요. 가마꾼의 목소리에 보미는 퍼뜩 정신을 차렸습니다. 8년 전 도령의 손끝에 남아있던 온기가 아직도 손바닥 위에 아릿하게 남아있었지요. 가마의 문이 열렸습니다. 보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거대한 세상이었지요. 높이 솟은 소슬대문, 겹겹이 이어진 기와지붕, 일렬로 도열한 하인들, 작은 마님이 납시였습니다. 과연 이 거대한 대문 너머에는 어떤 운명이 보미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소문대로 천하의 바보인 신랑을 만나는 순간 보미의 인생은 또 한 번 송두리째 뒤흔들리게 될 것이었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보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높이 솟은 소슬대문은 고개를 한참이나 젖혀야 꼭대기가 보였지요. 정갈하게 심어진 매화나무 가지 사이로 꽃봉오리가 도톰하게 맺혀 있었고 처마 끝에 달린 풍경이 바람에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마당을 스치는 바람에 실려오는 매화향이 너울 사이로 스며들었지요. 외양간의 새똥 냄새와 아궁이의 매캐한 연기 속에서 10년을 보낸 보미에게 그 맑은 꽃향기는 다른 세상의 공기처럼 낯설었습니다. 작은 마님이 납시였습니다. 여종들이 줄줄이 나와 허리를 굽혔지요. 태어나서 누군가가 자신에게 허리를 숙이는 것을 본 적이 없는 보미는 당황하며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복순이라는 여종이 앞장서서 보미를 안내했지요. 둥글둥글한 얼굴에 살이 포동포동 오른 입꼬리가 늘 위로 올라가 있어 보기만 해도 마음이 놓이는 처자였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저택의 위엄 뒤에서 보미를 지켜보는 서늘한 시선이 있었지요.
툇마루 끝에 단정하게 앉은 시어머니 정씨 부인이 짙은 남색 한복에 은비녀 하나만을 꽂은 채 너울 속의 봄이를 가늠하듯 조용히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날카로운 눈빛이 며느리의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빈틈없이 훑어보고 있었지요. 혼례식은 앞마당의 혼례청에서 치러졌습니다. 보미는 혼례복의 넓은 소매 안에서 손을 꼭 쥐며 떨림을 멈추려 했지요. 맞은편에서 신랑이 하인의 부축을 받으며 걸어 나왔습니다. 체구가 크고 어깨가 넓었지만 걸음걸이가 불안정했고 고개를 이리저리 두리번거렸지요. 히히, 사람 많다. 잔치다 잔치. 히히. 하객들 사이에서 안타까운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패백을 올릴 때는 대추를 한 줌 집어 입에 넣으며 맛있다. 히히. 하고 웃어댔지요. 저분도 나처럼 세상에서 버림받은 분이구나. 그 생각이 들자 보미의 마음속에서 같은 곳에 서 있는 사람끼리만 느낄 수 있는 묘한 동질감이 피어올랐습니다. 마침내 신방의 문이 닫혔지요. 촛불만이 일렁이는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방 저편에서 갑자기 방바닥을 철썩 치는 소리가 났지요. 히히, 오늘 밥 3그릇 먹었다. 고기도 먹었다. 히히. 보미는 흠칫 놀랐으나 이내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 웃음에는 악이라곤 한 점도 없었지요. 계모의 차가운 눈초리도 금화의 날카로운 손가락질도 없는 그저 순수한 웃음이었습니다. 서방님. 응? 서방님? 히히. 이름 예쁘다. 나는 서진이다. 이서진. 히히. 보미는 잠시 주저하다가 바닥에 엎드려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용서하시옵소서. 저는 큰딸 금화가 아니라 둘째 봄이라 하옵니다. 언니가 서방님을 두려워하여 어머니가 저를 대신 보냈사옵니다. 방안이 잠시 고요해졌지요. 촛불이 일렁이며 벽 위의 그림자가 흔들렸습니다. 봄이, 히히, 이름도 예쁜데? 금화보다 봄이가 좋다. 서진이 불쑥 보미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보미는 반사적으로 몸을 움츠렸지요. 10년간 누군가의 손이 다가오면 매질이 따라왔으니 몸이 먼저 반응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의 넓고 따뜻한 손바닥은 보미의 거칠고 갈라진 손을 부드럽게 감쌌지요. 굳은 살이 박이고 갈라진 손등, 손톱 밑에 상처들. 서진의 얼굴에서 웃음이 아주 잠깐 사라졌습니다. 보미가 미처 알아채지 못할 만큼 찰나의 순간이었지요. 보미 손이 아프다. 왜 이렇게 거칠까? 누가 보미 괴롭혔어? 그 한마디에 보미는 비로소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평생 인연아 천한거사 소리만 듣던 그녀에게 처음으로 건네진 걱정이었지요. 서방님께서 저를 받아주신다면 평생 그림자가 되어 모시겠사옵니다. 그림자는 싫다. 보미는 봄이면 된다. 히히. 보미는 울다 말고 피식 웃고 말았습니다. 눈물과 웃음이 동시에 터져 얼굴이 엉망이 되었지만 그것이 12년 만에 지은 진짜 미소였지요. 보미는 그날 밤 남편의 곁에서 12년 만에 따뜻한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솜니불의 포근한 감촉이 온몸을 감쌌지요. 보미는 그 낯선 부드러움에 가슴이 벅차올라 이불 속에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며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보미는 모르고 있었지요. 보미가 깊은 잠에 빠져든 그 순간 서진의 얼굴에서 해벌쭉한 바보 웃음이 소리 없이 사라졌다는 것을요. 서진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소리 하나 없이 대지를 밟는 표범처럼 조용하고 절제된 움직임이었지요. 잠든 보미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는 그 눈동자에는 바보의 흔적이라곤 단 한 점도 없었습니다. 날카롭고 깊고 슬픔과 결의가
동시에 서린 눈빛이었지요. 서진은 품 안에서 낡고 빛바랜 푸른 댕기를 꺼냈습니다. 8년이라는 시간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긴 장터에서 어린 소녀가 자신의 상처를 감싸주었던 바로 그 댕기였지요. 8년을 기다렸다. 이제는 내가 당신의 버팀목이 되어주리다. 서진은 보미의 이불깃을 살며시 끌어올려 어깨를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창호지 너머 초승달을 조용히 바라보았지요. 고요한 이판서댁의 밤은 깊어만 갔고 두 사람의 기구한 인연은 이제 새로운 장을 열고 있었습니다. 시집 온 지 한 달이 지나자 보미의 생활은 계모 밑에서 종살이 하던 때와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매일 아침 복순이가 따뜻한 물을 떠다 주었고 부엌에서는 갓 지은 쌀밥과 된장국이 차려졌지요. 숭늉으로 배를 채우던 나날이 떠올라 보미는 숟가락을 들기도 전에 눈시울이 붉어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보미는 며느리로서의 도리를 한치도 소홀히 하지 않았지요. 새벽이면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시어머니 방 앞에 문안 인사를 올렸고 남편의 약탕은 불 조절 하나하나에 신경을 곤두세우며 정성을 다해 달렸습니다. 너무 쓰면 마시기 힘들어 하실까봐 대추를 한 알 더 넣어 맛을 조절하기도 했지요. 마님,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됩니다요. 이 집에 시집 오신 마님인데 왜 종처럼 일을 하시는 겁니까? 괜찮아, 복순아. 누군가를 위해 정성을 쏟는 게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어. 만드기도 보미를 각별히 여겼습니다. 무거운 약재 보따리를 들려하면 어디선가 불쑥 나타나 대신 들어주었지요. 마님은 참 이전에 혼담이 들어왔다 도망쳤던 처자들하고는 정말 다르시네요. 만드기의 그 말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었지만 보미는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한편 서진은 여전히 바보 행세를 계속했지요. 마당에 쪼그리고 앉아 개미에게 쌀알을 놓아주며 까르르 웃었고 종이배를 접어 연못에 띄우며 자랑했습니다. 만드가, 이것 봐. 내가 접었다. 배답에. 히히. 보미는 그런 서진의 곁에서 묵묵히 약을 다리고 밥을 차리고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어느 날 감나무 아래에 나란히 앉아 있을 때 서진이 물었습니다. 봄이 나 바보라서 싫어? 서방님, 저는 서방님이 싫지 않사옵니다. 이 세상에서 저에게 처음으로 따뜻하게 대해주신 분이시니까요. 서진은 희히 웃었지만 그 눈 속에 잠깐 스친 깊은 빛을 보미는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 정씨 부인도 보미를 은근히 지켜보고 있었지요. 어느 날 탕약을 마신 뒤 보미를 바라보았습니다. 아가, 오늘 탕약 맛이 한결 깊어졌구나. 약재의 비율을 조금 달리해 쓴맛을 줄여보았사옵니다. 어머님께서 쓴 것을 드시면 미간을 찌푸리시는 것을 보고 정씨 부인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지요. 며느리의 미간 움직임까지 살피며 약을 다리다니. 평소 칭찬이라곤 건네지 않던 시어머니의 입에서 따뜻한 말이 나오자 옆에 있던 복순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선물 같았지요. 하지만 그 평온한 나날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은 보미가 정성껏 가꾼 화단의 매화가 막 꽃잎을 터뜨리던 날이었습니다. 만드기가 종종 걸음으로 보미를 찾아왔지요. 마님, 큰일 났습니다요. 바깥에 그분이 또 찾아오셨습니다요. 보미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허겁지겁 대문 앞으로 나간 보미 앞에 한씨와 금화가 서 있었지요. 옷자락이 전보다 낡아 있었고 비단 저고리 깃에는 때가 묻어 있었지만 한씨의 눈빛만은 여전히 독사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아이고, 내가 아주 호강을 하며 살고 있구나. 이 언니는 빚쟁이한테 쫓겨 죽을 판인데. 앞마당으로 성큼 들어선 한씨와 금화는 화려한 이판서댁의 규모를 보더니
탐욕스러운 눈빛을 번뜩였지요. 저 도자기 하나만 팔아도 우리 빚은 다 갚겠어요. 금화가 안방을 기웃거리자 삽살개가 으르렁거렸고 한씨는 기겁하며 개를 치우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금화는 보미가 가꾼 화단의 매화를 무심히 밟으며 걸었지요. 이제 막 봉오리를 터뜨린 가지가 금화의 치맛자락에 걸려 꺾였지만 보미는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그때 서진이 어슬렁어슬렁 마당으로 나왔지요. 히히, 손님 왔다. 과자 줄까? 히히. 서진이 호주머니에서 엿 조각을 꺼내 내밀자 금화는 인상을 잔뜩 찌푸리며 돌아섰습니다. 어머니, 저런 바보를 남편으로 두고 사는 꼴 좀 봐라. 내가 안 간 게 천만다행이지요. 두 모녀는 킬킬거리며 서진을 비웃었지요. 밥상이 치워진 뒤 한씨의 눈빛이 돌변했습니다. 보미의 소매를 거칠게 움켜잡으며 속삭였지요. 사흘 안으로 만냥을 준비하거라. 내가 가짜 신부라는 걸 시어머니한테 다 일러바칠 수도 있어. 며칠 뒤 한씨는 사흘을 채 기다리지도 못하고 두 번째로 찾아왔습니다. 대문 밖 골목 구석에서 보미의 손목을 거칠게 잡아 끌며 다그쳤지요. 내일이 마지막이다. 만냥을 가지고 나오지 않으면 시어머니 앞에 무릎 꿇고 모든 걸 고하마. 내 정체는 물론이고 내 부모 묘까지 가만두지 않겠다. 부모님의 묘까지 건드리겠다는 협박에 보미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한씨가 돌아서고 금화가 혀를 내밀며 사라진 뒤 보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지요. 그날 밤 보미는 잠든 서진의 얼굴을 바라보며 속으로 빌었습니다. 서방님, 제가 반드시 이 집안에 피해가 가지 않게 해결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보미가 모르는 것이 있었지요. 마당에서 히히거리며 종이배를 접고 있던 서진의 눈빛이 한씨와 금화가 돌아서는 순간 서리발처럼 차갑게 변했다는 것을요. 손에 들고 있던 종이배를 소리 없이 구기며 서진은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그 걸음에는 바보의 비틀거림이 없었지요. 만드가, 예, 도련님. 조사한 것 전부 가져와라. 이제 끝을 낸다. 만드기는 눈빛을 반짝이며 물러갔습니다. 서진은 괴짝을 열어 두루마리들을 펼쳤지요. 박진사의 재산 탕진 내역, 보미, 학대 증거, 사기 혼사 정황까지 혼례 전부터 치밀하게 조사해온 기록이었습니다. 서진은 품에서 낡은 푸른 댕기를 꺼내 한참을 들여다보았지요. 기다려라 한씨. 바보가 어떻게 변하는지 내일 똑똑히 보여주마. 창호지 너머 반달이 서진의 눈동자 위에 차가운 빛을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보미는 모르고 있었지요. 바보인 줄만 알았던 남편이 이미 칼날보다 날카로운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다는 것을. 한씨가 최후 통첩을 남기고 돌아간 그날 밤 보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창호지 너머 반달빛만이 희미하게 스며들고 있었지요. 옆에서 서진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으나 그 평온한 소리가 오히려 보미의 가슴을 더 조여왔습니다. 만냥, 평생 본 적도 없는 큰돈이었지요. 시댁의 물건을 빼돌리는 것은 차라리 혀를 깨무는 편이 나았고 계모의 협박을 무시하면 정체가 탄로나 이 평온한 삶이 모래성처럼 무너질 것이었습니다. 보미는 잠든 서진의 얼굴을 어둠 속에서 바라보았지요. 바보라도 좋았습니다. 이 사람의 곁에서 약을 다리고 밥을 짓는 이 나날들이 사라진다면 보미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요. 어머니,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음 날 해가 지고 사위가 어둑어둑해질 무렵 보미는 약탕 그릇을 들고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내일 아침에 닥쳐올 파국으로 가득했지요. 사랑채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보미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지요. 사랑채 안에 한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짙은 회색 비단 도포에 옷관건을 단정하게 두르고 촛불 아래에서 서책을 펼쳐 읽고 있었지요. 등은 곧게 펴져 있었고 두 발로 땅을 단단히 딛고 선 자세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매일 마당에서 개미를 보며 희희거리던 바보가 아니었지요. 종이배를 접어 자랑하던 순진한 사내의 흔적이라곤 단 한 점도 없었습니다. 사내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지요. 보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한여름 밤하늘의 별처럼 형형하게 빛나는 세상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부인, 늦은 밤까지 내 약을 다리느라 수고가 많구려. 보미의 무릎이 풀렸지요. 약탕 그릇이 기울며 갈색 탕약이 마루 위로 흘러내렸지만 보미는 알아차리지도 못했습니다. 어찌 저를 속이셨습니까? 제가 서방님을 위해 얼마나 가슴을 졸였는데. 서진은 보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명문가의 서방이 아내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지요. 부인, 내가 당신을 속인 것은 사실이요. 하지만 그것은 당신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소. 서진은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8년 전 장터 사고 이후 처음 1년은 정말로 정신이 오락가락했소. 하지만 3년이 지나자 머리가 맑아지고 몸도 돌아왔지요. 그런데 왜? 그 사이 내가 본 것은 인간의 추악한 민낯뿐이었소. 내가 바보가 되었다는 소문이 퍼지자 친척들은 재산을 노렸고 혼담이 들어오면 내 상태를 보고 전부 도망쳤지요. 어떤 처자는 혼례 당일에 가마에서 뛰어내렸고 어떤 집안은 예단을 들고 야반도주를 했소. 서진의 눈빛에 씁쓸함이 깊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때마다 어머님은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셨소.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어머님의 눈물이었소. 그래서 결심했지요. 세상이 나를 버린다면 나도 세상을 시험하겠다고. 서진은 품 안에서 낡고 빛바랜 푸른 댕기를 꺼냈습니다. 8년 전 장터에서 다친 내 머리를 감싸주던 이 댕기를 기억하시오? 보미의 심장이 멈추는 듯 했지요. 머릿속에서 8년 전의 기억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흙먼지가 날리던 골목, 도령의 이마를 감싸며 흘렸던 눈물, 봄이 참 따뜻한 이름이구려라던 그 목소리. 이것을 그럼 그때 그 도련님이. 그렇소. 그 사람이 바로 나요. 보미의 두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사고 이후 나는 하인들을 시켜 나를 구해준 처자가 박진사댁 둘째 딸 봄이라는 것을 알아냈소. 한 씨가 당신의 아버지 재산을 어떻게 탕진했는지, 당신이 어떤 구박을 받았는지도 전부 조사했지요. 전부 알고 계셨다고요? 그래서 혼담을 넣은 것이요. 내가 바보라는 소문을 금화가 들으면 반드시 도망칠 것이고 한 씨는 당신을 대신 보낼 것이라 계산했소. 도박 같은 것이었지만 당신을 그 지옥에서 꺼내올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했소. 보미는 마루 위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바보인 줄만 알았던 남편이 이 모든 것을 내다보고 있었다니. 서방님, 한 씨가 제 정체를 시어머님께 먼저 고하면 어쩌지요? 서진이 피식 웃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시오. 예. 명문가에서 며느리를 들이며 그 정도도 파악 못했을 거라 생각하시오. 어머님은 당신이 봄이라는 것을 혼례 날부터 알고 계셨소. 다만 당신의 됨됨이를 직접 보고 싶으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충분히 만족하고 계시오. 보미는 온몸에서 힘이 빠지며 고개를 떨구었지요. 한 씨의 협박에 가슴 졸이던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안도의 눈물이었지요. 서방님,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서진이 보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운 것은 나요, 부인. 8년 전 장터에서 나를 버리지 않았으니까. 서진은 괴짝을 열어 두루마리 뭉치를 꺼냈지요. 박진사의 재산 탕진 내역, 봄이 학대 증언, 사기 혼사 증거까지 빼곡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언제부터? 혼례 전부터 준비했소. 내 부인이 될 사람의 친정을 모르고 혼인할 수는 없지 않소. 서진은 두루마리를 다시 넣으며 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내일 아침 당신을 팔아넘긴 그 여인들이 다시 올 것이요. 그때가 바로 우리의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순간이요. 서진의 눈빛이 촛불 아래에서 차갑게 빛났지요. 부인은 내 곁에서 지켜보시오. 나머지는 내가 다 하겠소. 봄이는 남편의 굳건한 눈빛을 보며 처음으로 가슴속 응어리가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12년 동안 얼어붙어 있던 마음에서 무언가가 따뜻하게 녹아내리기 시작했지요. 이제 더 이상 눈물 흘리지 마시오, 부인. 당신을 괴롭힌 자들에게 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리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사랑채의 촛불이 타올라 두 사람의 그림자가 벽면에 하나로 겹쳐졌지요. 봄이는 남편의 넓은 어깨에 이마를 기대며 난생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기대어도 괜찮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일 아침 이판서댁 앞마당에서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폭풍이 몰아칠 것이었지요. 이튿날 아침 이판서댁에는 어느 때보다 이른 시각에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아직 이판서 대감이 궁에 입궐하기도 전이었지요. 새벽 안개가 매화나무 가지 사이에 실처럼 걸려 있었고 하인들이 마당을 쓸며 하루를 시작하려는 참이었습니다. 어서 작은 마님을 불러라. 어미에게 약속한 것을 가지고 나오라 하면 알 것이다. 한 씨의 목소리는 동네가 떠나가도록 거칠었지요. 그만은 앞마당을 활보하며 안방 쪽을 기웃거렸습니다. 어머니, 저 도자기 하나만 팔아도 우리 빚은 다 갚겠어요. 목소리 낮춰라. 오늘 확실하게 돈을 받아내야 한다. 봄이가 안채에서 나왔습니다. 오늘의 봄이는 어제까지와 달랐지요. 떨리던 손이 차분히 모아져 있었고 숙이기만 하던 고개가 조용히 들려 있었습니다. 등 뒤에 남편이 있다는 사실 하나가 봄이의 척추를 꼿꼿하게 세워주었지요. 어머니, 오늘 서방님께서 직접 뵙고 싶다 하셨사옵니다. 뭐? 그 바보가 무슨 볼 일이 있다고? 금화가 코를 킁킁거렸지요. 바보 주제에 감히 장모를 보겠다니. 희희거리면서 엿이라도 또 내밀려나? 한 씨와 금화는 콧방귀를 뀌며 대청에 올라앉았습니다. 마루 위에는 이미 자리가 정갈하게 펼쳐져 있었고 만드기와 복순을 비롯한 하인들이 마당 양쪽에 도열해 있었지요. 쓸데없는 소리 말고 어서 돈이나 가져와. 만냥 오늘이 마지막이다. 금화가 봄이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내가 가짜라는 거 들키기 싫으면 얌전히 돈이나 가져와. 바로 그때였습니다. 안방의 문이 소리 없이 열렸지요. 한 사내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짙은 회색 비단 도포에 옷관건을 단정하게 두른 사내였지요. 걸음걸이는 당당했고 어깨는 넓었으며 하인의 부축도 없이 두 발로 대지를 단단히 밟고 있었습니다. 희희거리는 바보 웃음도 비틀거리는 걸음도 어디에도 없었지요. 한 씨의 손에 들려있던 부채가 툭 떨어졌습니다. 뵙겠습니다. 저는 봄이의 남편 이서진이라 하옵니다. 서진이 인사를 마치고 고개를 들자 그 눈동자가 한 씨와 금화를 꿰뚫었지요. 한여름 밤의 별처럼 형형한 매서운 눈빛이었습니다. 바보가 아니었단 말이오? 제 머리는 오래전에 회복되었습니다. 진심인 사람과 거짓된 사람을 가려내기 위해 바보 행세를 계속했을 뿐이지요. 서진의 시선이 금화에게로 옮겨갔습니다. 금화는 뒷걸음질을 치다가 마루 기둥에 등이 부딪혔지요.
금화 낭자. 8년 전 장터를 기억하시오? 금화의 동공이 흔들렸습니다. 무례배들에게 둘러싸였을 때 한 도령이 나서서 그대 자매를 구했었지요. 그 도령이 쓰러졌을 때 당신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도망쳤소. 서진이 품에서 낡은 푸른 댕기를 꺼내 들었지요. 하지만 보미는 달랐소. 어린 몸으로 나를 부축해 의원까지 데려다 주었고 자신의 소중한 댕기로 내 상처를 감싸 주었소. 빛바랜 댕기를 보는 순간 한씨와 금화는 벼락을 맞은 듯 굳어버렸습니다. 그때 그 도령이 당신이란 말이오? 그렇소. 서진이 손짓하자 만드기가 두루마리 뭉치를 대청 위에 펼쳤지요. 이것은 박진사의 재산을 한씨 부인이 탕진한 내역이요. 논 3마지기, 밭 2마지기, 전담문서 5장 전부 한씨 이름으로 매각되었소. 두루마리가 하나씩 펼쳐질 때마다 한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것은 보미를 학대한 정황을 증언한 이웃들의 서찰이요. 외양간에서 재우고 끼니를 굶기고 회나무 가지로 매질한 기록이 낱낱이 적혀 있소. 그리고 이것은 딸 대신 보미를 보내고 혼수를 가로챈 사기 혼사의 증거요. 이건 날 줘야. 인연이 꾸민 것이냐? 한씨가 보미에게 달려들려 하자 만드기가 떡 벌어진 가슴으로 길을 막아섰지요. 바로 그때 대청 뒤편에서 위험 있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침부터 이게 무슨 소란이냐? 시어머니 정씨 부인이 단정한 남색 한복을 입고 걸어 나왔지요. 그 뒤로 영의정 이판서 대감이 붉은 자줏빛 관복에 사모간대를 갖추고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씨는 영의정의 위험 앞에 다리가 풀려 무릎을 꿇었지요. 내 아들을 사기 혼사로 속이고 내 며느리를 협박하여 돈을 뜯으려 한 자가 바로 그대들이요. 대감 마님, 이것은 오해이옵니다. 닥치시오. 대감의 호통이 대청을 뒤흔들었습니다. 정씨 부인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왔지요. 내 며느리가 금화가 아니라 봄이라는 것은 혼례 때부터 알고 있었소. 한씨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처음부터 아셨단 말이옵니까? 우리 집안을 우습게 보셨구려. 이판서 대감이 엄숙한 목소리로 선고했습니다. 한씨와 금화는 사기 혼사와 협박의 죄로 관아에 넘길 것이다. 재산을 부정하게 탕진한 죄도 반드시 묻겠으니 각오하거라. 하인들이 한씨의 팔을 잡아 일으키려 하자 한씨가 보미에게 매달리며 울부짖었지요. 보미야, 내가 잘못했다. 제발 한 번만 봐줘라. 보미는 끌려가는 한씨의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요. 12년의 세월이 다져낸 단단하고 고요한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외양간에서 소와 함께 잠을 자는 게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대청 위에 맑은 종소리 같은 보미의 목소리가 울렸지요. 배가 너무 고파 물로 허기를 달래는 기분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한겨울에 혹겹 한 벌로 이불 없이 떨어야 하는 밤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제 나이 고작 8살 때부터였습니다. 마당의 하인들 눈시울이 붉어졌지요. 복수는 앞치마로 눈물을 닦았고 만드기는 고개를 돌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비록 피는 안 섞였어도 제 아버지의 아내였으니 어머니라 여기며 살려 했습니다. 한 번이라도 제 이름을 불러주셨다면, 한 번이라도 따뜻한 밥 한 그릇 내어주셨다면 저는 어머니를 진심으로 어머니라 불렀을 것이옵니다. 한씨가 돌아서서 보미를 바라보았지만 그 눈에는 미안함보다 분한 기색이 더 짙었지요. 보미는 그 눈빛을 보며 마지막 미련마저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저를 이곳에 보내주신 것만큼은 감사드립니다. 서방님을 만나게 해주셨으니까요. 한씨는 할 말을 잃었지요. 두 모녀가 끌려나간 뒤 서진이 보미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인,
이제 다 끝났소. 보미는 남편의 가슴에 이마를 기대며 오열했지요. 12년간 쌓이고 쌓였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시어머니 정씨 부인이 보미의 등을 쓸어주었지요. 아가 울거라. 실컷 울거라. 이제 너는 이 집의 진짜 안주인이란다. 너는 내 아들을 살리고 사람에 대한 믿음을 다시 심어준 은인이다. 서진이 보미의 눈물을 닦아주며 웃었습니다. 부인, 한 가지 더 알려줄 것이 있소. 지난 과거 시험에 장원 급제하였소. 내일 첫 출사를 하게 되었소이다. 보미는 놀라움에 눈을 크게 떴지요. 바보 행세를 하는 동안에도 서책만큼은 놓지 않았소. 만드기가 내 눈을 대신해 매일 책을 읽어주느라 고생을 좀 했지요. 하. 보미의 얼굴에 12년 만에 진짜 봄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로부터 3년의 세월이 흘렀지요. 서진은 홍문관 부제학으로 승승장구했고 두 사람 사이에는 옥동자 하준이가 태어나 집안에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시어머니 정씨 부인은 대대로 전해지는 은비녀를 보미에게 물려주며 말했지요. 내가 이 집에 들어와 3년간 보여준 정성은 내 평생 본 그 어떤 며느리보다 훌륭했다. 보미는 그 비녀를 머리에 꽂으며 돌아가신 어머니의 온기를 떠올렸습니다. 생모가 끝내 해주지 못한 것을 시어머니가 대신 해주시는 것 같았지요. 한 씨는 유배지에서 관노비로 매일 논에 나가 일하며 비로소 보미의 10년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그만은 보미의 간청으로 형벌이 줄어 먼 시골에서 바느질로 연명하며 살았지요. 어느 날 거친 무명을 꿰매다 문득 보미를 떠올렸습니다. 보미가 12년을 이렇게 살았구나. 금화의 서찰이 도착했지요. 용서해달라는 말은 차마 못하겠다. 다만 내가 행복하다는 소문을 들으니 이 못난 언니의 마음이 조금은 편해지는구나. 보미는 짧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언니, 건강히 지내세요. 저는 이제 다 괜찮습니다. 어느 맑은 봄날, 보미는 서진과 함께 부모님의 묘를 찾았지요. 장인어른 장모님, 소생이 보미를 평생 지키겠사옵니다. 다시는 눈물 흘리지 않게, 다시는 배고프지 않게 하겠사옵니다. 돌아오는 길에 보미가 물었습니다. 서방님, 그때 장터에서 저를 처음 보셨을 때 어떤 마음이셨어요? 진보다리를 산더미처럼 지고도 꿋꿋하게 걷는 소녀가 있었소. 다들 제 살길 찾아 바빴는데 오직 그 소녀만은 다친 사람을 두고 가지 못했지. 그때 알았소. 이 소녀가 내 사람이라고. 보미가 얼굴을 붉히며 서진의 팔을 가볍게 쳤지요. 그때 겨우 10살이었잖아요. 10살이면 어떻소? 마음은 나이를 먹지 않는 법이요. 어린 하준이가 두 사람 사이에서 아버지의 손과 어머니의 손을 하나씩 잡고 종종 걸음을 쳤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빨리 가요. 꽃 구경 가야 해요. 매화 꽃잎이 바람에 날려 세 사람의 어깨 위에 소복이 내려앉았지요. 보미는 품 안에 간직해 온 어머니의 저고리 조각을 살며시 만졌습니다. 어머니, 저 드디어 다시 피어났어요. 어머니가 지어주신 이름처럼요.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인연이 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도망친 자는 평생 후회의 바늘에 찔리고 마음을 보고 곁에 남은 자는 세상 모든 복을 받았지요. 보미는 눈에 핀 꽃이라는 이름처럼 차가운 세상 속에서도 꺾이지 않고 끝내 따뜻한 봄을 만났습니다. 힘든 세상이지만 진심은 반드시 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반드시 봄은 찾아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하고 또 고맙습니다. 영상에 행복합시다라고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깃들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면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고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